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대비 법원직 제1의 전국 모의고사 형법 간단 총평 및 난제풀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제풀이에 앞서서 간단하게 총평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비중인데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로 출제 비중은 총론에서 12문제를 출제했고요. 강론에서 13문제 정도, 비율로 봤을 때는 45%, 55% 정도의 비율로서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를 할 때는 출제 목적이 있었는데 1순환, 2순환을 거치는 과정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강조했던 빈출 판례라든지 중요한 판례를 어느 정도까지 숙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출제를 했고요. 책에는 없지만 최근에 출제된 최신 기출 판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지문을 같이 넣어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1번부터 25문제 전체 다 100% 기출로 이루어져 있고요. 좀 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최신 기출 같은 경우에도 몇 지문 반영을 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 자체가 최신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난제풀이를 할 때도 최신 기출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난이도하고 기준 점수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시험에서 형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 유사한 정도로 제가 난이도를 맞추어서 출제를 했고요. 초시생을 제외하고 1년차 이상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근 10점에서 적어도 80점 내외 정도의 점수를 맞추면 기준 점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초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독 자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처받으지 마시고요. 굳건하게 지금 하시던 대로 열심히 공부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난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문제 중에서 4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번의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고요. 최근에 출제가 되기 시작했던 지문입니다. 이 지문에서의 쟁점은 과연 갑이라는 피고인한테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314조를 보시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위계를 사용한다든지 위력을 사용해가지고 즉 자기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적인 형태로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알지라도 이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를 통해서도 성립시킬 수 있는 범죄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 진정 부작위범이 아니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 강의 등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결국 이 지문에서의 쟁점은 피고인한테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된다. 그럼 먼저 이 지문을 보시면 키워드가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형틀공사 계약을 피고인이 피해자하고 체결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있다. 그러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토지에다가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방치를 시켜두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방치를 한 것이 과연 적극적으로 위력을 가한가 하고 동일한 형법적 가치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포인트예요. 지금 지문처럼 형틀공사라는 키워드가 정확하게 주어지는 경우,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잠깐 뒤로 가보시면 변형된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은 제가 출제한 지문은 아닌데 얼마 전에 있었던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이 변형된 지문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럼 이 변형된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역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그대로 치우지 않고 놓아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틀공사계약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알지라도 건축자재 공사를 완료했는데 치우지 않는 행위,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단순하게 치우지 않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위력을 가하는 행위하고 동일한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출제했던 지문을 보시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사안이 아니고요. 성립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 X로 정답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된 지문 가보시면 제일 끝에 네 번째 줄에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하고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치환하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법리 중식으로 나왔을 때는 옳은 지문으로 정답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습을 합시다. 자,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복습 1순환, 2순환 때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진정 부작위범하고는 다르게 보증인 지위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지문에서 지금 포인트가 되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될 수가 있다. 그럼 이 판결의 의의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치우지 않는 행위만 가지고는 위력으로서 적극적으로 공사 업무 자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자체를 인정시킬 수가 없다라고 판시한 데 있어서 이 판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원심 같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상고가 진행되었고 결국 대법원에서는 치우지 않는 이 행위 자체를 위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다시 한 번 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번 중에서도 4번 지문이에요. 7번에 있는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강론 끝에 출제를 했던 강론 모의고사 때도 제가 언급을 했던 판례고요. 강조를 드렸던 판례입니다. 혹시라도 이 순환을 스킵을 하고 듣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출제를 했고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판례 자체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 자체, 이 판례의 내용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서에 있던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텍스트에 있는 문제로 갈아치우시면 돼요. 바꾸시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의 쟁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판례는 간통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혼인 외 성관계라는 표현을 쓰죠. 혼인의 성관계를 위해서 남편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과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다. 종래 판례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사실상에 대한 평온 상태를 해쳤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바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서 공동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동주거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고 그에 따라서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는 표현이에요. 즉 문을 부셔버린 것도 아니고요. 시정장치를 손괴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침입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주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거주자는 남편이 되겠죠.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제는 옳은 지문으로 정답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X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거침입죄 성립되지 않는다. 자, 사안의 쟁점. 여기서의 쟁점은 외부인이 혼인의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공동주거자 중에 한 사람, 처의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서 들어간 경우에는 설사 부재 중이었던 남편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경우라 할지라도 침입행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데 있어서 이 판결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처가 승낙을 했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서 혼인의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동으로 주거하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침입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종래 판례를 없애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문제 중에서 20번 중에서 4번 지문으로 갈게요. 20번의 4번 지문은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입니다. 판례의 내용 자체도 상당히 난해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한테 특가법상의 누범 가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특가법상의 누범 가중에 대한 요건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이 전제로서 과연 피고인이 실체적 경합범 중에서도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피고인 자체가 징역을 3번 이상 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에요. 특가법 제5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도 범죄 등을 통해 가지고 3번 이상 징역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게 되면 누범으로서 가중 처벌하는 형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술이 되었을 때 피고인이 실체적 경합범 중에서도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범했을 때 그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서 형의 수를 제외할 것인가 아니면 포함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기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정답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형의 수를 제외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해야 된다고 나오면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이에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 어려운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뒤로 가서 일단 사안의 쟁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격적으로 뒤로 넘어가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읽어보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읽을 거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만 간단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특가법 제5조의 4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적용을 하려면 일단 피고인이 3번 이상 징역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전제다. 그러면 이 3번 이상이라는 징역을 범하는 수를 산정을 할 때 과연 실체적 경합범 중에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관계에 있는 범죄를 여기에 모두 포함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빼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판례는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을 시킨다. 그럼 왜 그렇느냐? 자, 뒤로 가봅시다. 사실관계를 보면서 이 판례의 법리가 왜 나오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피고인은 첫 번째 전가가 있어요. 자, 제1전가가 언제 시작되었냐면 16년도 3월 31일 날 대전지법에서 절도죄로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전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전가예요. 절도범죄로서 징역을 받은 자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 전가를 보시면 17년도 4월 28일 날 동일하게 대전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죠. 자, 4월 28일 전에 세 번째 전가가 생기는데 세 번째 전가 전에 17년 1월 24일, 즉 이 전가 전 확정 판결일 기준 확정 판결일 전에 세 번째 전가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가하고 제3전가는 어떤 경합범 관계에 있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수사기관에서 제2전가 대전지법에서 4월 28일 날 확정이 되기 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세 번째 전과와 관련되어 있는 절도 범행을 같이 발견했다면 이 두 번째 전과, 이 재판에서 같이 재판을 받았겠죠. 즉 하나의 선고를 통해 가지고 징역이 선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수사기관에서 이 제3전가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가는 4월 28일 날 확정이 돼버린 거고 나중에 제3의 전가가 발견이 되어서 17년도 8월 9일 날 역시 대전지법에서 절도죄로서 2개월의 형량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공부를 했던 바처럼
37조 후당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이 되면 효과가 몇 조로 간다? 38조 아니죠? 39조로 가버리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해가지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평을 고려해서 2개월밖에 선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이때 발견을 했다면 하나의 선고로서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했을 거기 때문에 갑이라는 피고인은 한 번 징역을 받았고 2번 징역을 받은 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후적 경합범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 번 전가 있고 2번 전가 있고 여기서 제3의 전가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이 제3의 전가를 과연 특가법 제5조 4에서 말하는 3번의 전가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포인트다. 판례는 사후적 경합범의 효과로서 39조에 대한 문제는 양형을 고려하는데 참작해야 될 사정에 불과한 것이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결국에는 3번의 범죄를 범해가지고 3번의 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맞으니까 결국 징역을 3번 선고받고 살은 자다. 따라서 특가법을 산정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된다, 제외시켜야 된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따라서 전범 중 여기서 말하는 전범은 제3전가 등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게 누범이니까 후범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시점에 후범이라는 범죄를 또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후범 자체가 누범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이 전범들의 관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피고인은 1전가, 2전가, 3전가 징역형을 3번 받은 사람에 해당이 되니까 특가법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시험에서 제외해야 된다. 틀린 지문, 제외할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으로 정답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매우 어려운 판례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법원 행시 등에서 출제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 중에서 라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타인의 사무처리자, 즉 배임죄의 주체성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는 지문입니다.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강론 모의고사 때도 출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강론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도 제가 강조를 드렸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입차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입차주가 회사 명의의 화물트럭을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4.5톤짜리 화물트럭을 지입차주한테 판매를 할 거고요. 지입차주가 매매 대금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 지입차주가 차량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각종 세금을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즉 지입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러한 지입차주한테 그 화물트럭을 넘겨줘야 될 인도 의무라는 게 생겨버려요. 근데 그러한 인도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타인의 재산을 관리, 협력, 보전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가 아니고요. O를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안의 쟁점 부분으로 가보시면 본 사안의 쟁점은 지입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가 출고받을 4.5톤짜리 화물차 한 대를 피해자한테 판매하기로 약정을 체결을 했고요. 대신 등록 명의만 회사가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 과정에 피해자는 신차 대금이나 보험료나 각종 세금 등을 일체를 부담을 했었다라면 피고인이었던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신차를 인도해야 될 의무로서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임의로 처분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판례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된다.
하단에 가시면 관련 개념이 있습니다. 지입이라는 개념, 지입차주라는 개념, 지입료라는 개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관계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의 포인트는 A라는 피해자가 화물 트럭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P라는 회사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 건데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라는 피해자가 실제로 신차대금, 보험료, 취득세를 다 지급을 했으니까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 A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명의신탁과 유사한 것처럼 A라는 피해자는 회사 명의로 화물 트럭에 대한 명의만을 그냥 위임했다, 신탁했다라고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A가 되니까 갑이라는 대표이사는 신차를 인도해야 될 의무가 존재한다. 이것이 결국 타인의 사무처리자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처분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최근 판례의 추세 자체가 배임죄를 성립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실 때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24번 문제 중에서 3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지문인데 여기서의 쟁점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사기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이 지문을 보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동지 판례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주유소 사건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면세유를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결국에는 세금을 포탈하게 되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망을 사용해가지고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없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만 성립될 수가 있다. 그 판례가 결국에는 이 판례하고 동지 판례가 되고요. 여기서의 쟁점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를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사기죄가 성립한다가 아니고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왜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없느냐? 먼저 사안의 쟁점으로 가보시면 기망을 통해서 권력적 작용에 의해서 재산권을 면제받는 것.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력적 작용에 의해서 재산권 제한 자체를 면제받는 행위, 다른 말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받는 행위는 국가기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관련 개념 가시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것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가보시면 실제로 갑이라는 피고인은 제조 공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제가 여기에 농지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원래 갑이라는 피고인이 농지 부담금으로서 4,1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면제받는 처분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갑의 행위 자체는 권력적 작용에 의해서 재산권 제한을 면제받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일 뿐인 거지 실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는 재산권 침해를 부정함으로써 사기죄에 대한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아니고요. 부정한 판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키워드를 줄 거기 때문에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나오면 틀린 지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나오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난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물론 수험생들마다 체감 난이도가 분명 달랐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다루지 않은 다른 문제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해설지를 보시고 오답 정리하시고요. 해설지를 보고 오답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동행팀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시면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적시를 해가지고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카페에 답변을 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밑에 가시면 제가 최근에 인스타를 시작했습니다. 저 언더바가 4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난제풀이 강의 때 설명드렸던 중요한 판례들, 최신 기출도 제가 여기다가 모두 다 언급을 해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최근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최신 기출을 계속적으로 여기다가 업로드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가끔씩 통학을 하는 과정에 짬짬이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중요한 판례들을 읽어두시면 막판에 가가지고 최신 판례를 정리하는데 부담감이 들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미리 좀 선행학습을 하시면 나중에 정리를 하시는데 부담감을 많이 덜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가끔씩 들르셔가지고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험 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점수에 대한 부분은 연연을 하지 맙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리고 어떤 지문을 잘 모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치밀하고 엄격하게 공부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그 간절함 잊지 마시고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